어디에 있든 난 점점 더 강해지고 아름다워질 겁니다. 운명이 주는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 두서없는 진술을 듣고 있는 당신, 당신도 부디 어디서든 살아남으시고 언제나 행복하세요. 진정한 행복이란 결국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마음의 순수한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언젠가는 당신만의 파랑새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순수 정희현. 첫 번째 남편은 사고로 죽었어요. 그는 토목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국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댐이나 다리를 지었죠. 그는 다리라는 말 대신 교량이란 단어를 사용하곤 했지만 교량구조공학이니 뭐니 하는 표현은 어쩐지 낯간지럽지 않은가요? 뭔가 남이 모르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는 과시 같기도 하고 일종의 컴플렉스 같기도 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난 자기 컴플렉스를 길바닥에 질질 흘리고 다니는 인간들을 경멸하는 편입니다. 롱코트 속에 아무것도 입지 않고 누가 좀 봐주기를 바라는 노출증 환자와 다를 바 없잖아요. 어쨌든 당시 강원도 어딘가의 건설 현장에서 5번째 책임자쯤으로 근무하던 남편은 금요일 저녁이면 과천 집으로 와서 머물다 월요일 새벽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의 사고 소식이 전해진 월요일의 이른 아침, 난 화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빨간색 립펜슬로 입술에 테두리를 그렸을 때 전화벨이 울렸고 난 전화를 받을까 말까 잠깐 고민했습니다. 출근 시간이 간당간당했기 때문이에요. 직장인들의 아침 시간이야 뻔하지 않습니까? 누군지 모르는 상대방과의 통화로 조금이라도 지체하게 되면 마을버스를 놓치기 십상이었죠. 마을버스를 놓치면 사당행 지하철을 놓치게 되고 그러면 시청행 지하철을 놓치게 됩니다. 몇 달째 나를 자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부장의 독사 같은 눈빛을 떠올리며 난 전화벨 소리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립스틱 번트 레드를 브러쉬에 묻혀 아랫입술을 채우는 동안에도 벨은 끊어질 듯 끊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울어대더군요. 그 시간에 그토록 집요하게 전화를 해댈 만한 사람은 내가 아는 한 없었습니다. 난 마침내 수화기를 들고야 말았죠. 김창수 씨 댁 맞습니까? 그것은 남편의 이름이었습니다. 윗입술을 바르고 검은색 투피스를 꺼내 입은 다음 난 114에 전화를 걸어 가장 가까운 택시회사의 전화번호를 물어보았어요. 택시기사는 5만 원을 불렀죠. 생쥐 같아 배는 기사는 젊은 여자를 태우고 드라이브하는 기분이라도 느끼고 싶었는지 자꾸만 말을 걸어왔습니다. 이렇게 비가 오는데 원주까지는 무슨 일로 가시나요? 룸미러로 뒷자리를 흘끗거리며 호기심 어린 표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남자를 향해 난 낮은 목소리로 대답해 주었습니다. 남편이 죽었대요. 그의 시신은 원주 기독병원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원주 톨게이트 5km 지점에서 1차선으로 달리고 있던 그의 청색 엘란트라가 미끄러지는가 싶더니 갑자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고. 옆차선을 지나던 트럭 운전사의 목격담을 경찰이 대신 전해주더군요. 할부금 불입이 막 끝난 자동차는 완파되었고 그는 즉사했다고 했습니다. 길고 긴 여름 장마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영안실에 찾아온 여고 동창이 립스틱이 좀 진하지 않느냐고 귀옛말을 하기 전에 난 불타는 레드, 새빨간 빛깔의 루즈를 발랐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자 화장실의 더러운 거울 앞에 서서 난 휴지를 몇 겹 접어 입가를 쓱 문질러 닦았습니다. 보험회사 조사원은 수상해하는 기색이 역력했으나 아무리 노련한 조사원이라고 해도 남편이 자살했다는 근거는 찾을 수는 없었을 겁니다. 피보험인 김창수는 성실한 셀러리맨이었으며 숨겨놓은 애인이나 카드빚도 전혀 없었고 제 목숨을 초계처럼 버려서 아내가 보험금을 타도록 할 만큼 이타적인 성격의 인간도 못 되었으니까요.
무엇보다 그는 자타공인 축구광이었으므로 가을에 있을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최종 예선전을 보기도 전에 자살을 할 리는 만무해 보였습니다. 보험금이 계좌로 입금되던 날 오후 난 사표를 써서 부장의 책상 머리에 밀어놓고 회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아주 더운 날씨였어요. 장마가 그치고 연일 폭염이 계속되는 나날이었죠. 본격적인 바캉스철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고 난 여행사 직원에게 웃돈을 얹어주고야 발리행 비행기 티켓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자카르타까지 가는 인도네시아 항공의 티켓은 퍼스트 클래스로 끊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나에게 주는 작은 선물이었다고 해두죠. 사실 그때나 지금이나 난 비행기 타는 일을 좋아하지 않아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과 하나의 운명으로 얽혀 구름과 난기류 속을 날아가는 일을 하긴 누가 좋아하겠어요. 첫 번째 남편과 신혼여행을 다녀올 때였나 봐요. 길지 않은 비행시간 내내 기차는 요란하게 흔들리더군요. 기장은 모두들 좌석에서 꼼짝하지 말라는 안내방송을 내보내지 뭐해요. 난 견딜 수 없이 불안해졌어요. 비좁은 이코노미 클래스 안은 정체 모를 퀴퀴한 냄새와 아이들의 울음소리로 가득한데 입술을 꼭 깨무는 일밖엔 내가 내 목숨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니요. 그것은 아주 무기력한 공포감이었습니다. 공중을 몇 바퀴나 선회하던 비행기가 마침내 활주로에 무사히 안착했을 때 기내 여기저기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옆자리의 남자는 그제야 부스스 눈을 뜨더군요. 난 낮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가 바로 며칠 전에 결혼한 나의 첫 번째 남편이었던 거예요. 싸구려 관광 패키지의 부실한 일정이야 어쩔 수 없다 쳐도 홍콩까지 가서 그 유명한 전보식당의 만찬을 먹지 못하고 온 것은 두고두고 아쉬웠습니다. 1인당 50불씩 따로 지불하면 전보식당을 예약해 주겠노라는 현지 가이드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고서 남편은 내 귀에 속삭였죠. 진짜 도둑놈 아니야? 뭘 어떻게 남겨 먹으려고 수작을 부려? 퍼스트 클래스 탑승객들을 위해 마련된 라운지는 널찍하고 한가로웠어요. 새로 산 베르사체 선글라스를 머리 위에 걸치며 난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혼자 여행을 떠나는 젊은 여자는 나뿐인 것 같았어요. 난 진심으로 안도했습니다. 30번째 생일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 힙이나 입술 선이 처지지도 않았고 지갑 속에는 잔고가 충분한 비자 카드가 들어있었으며 무엇보다 완벽히 혼자였으니까요. 발리로의 여행을 준비하기 위해 난 하드 케이스로 만든 트렁크를 사고 중절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마취도 잘 되었고 깨어난 후에도 별 통증이 없었습니다. 두어 주일만 늦게 왔다면 흡입법을 시술할 수 없었을 거라던 중년의 여의사에게는 남편이 죽었다는 사실을 굳이 밝히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동정을 받는 일은 불편하니까요. 당신도 이미 눈치챘겠지만 난 매우 독립적인 성격의 여자입니다. 발리에서의 한국인들이 많은 꾸따 해변을 피해 누사두아의 인터콘티넨탈에 묵었습니다. 그곳은 비싸서 유러피언들도 쉽게 찾지 못한다고 해요. 싱글 침대에 누우면 유리창을 통해 에메랄드빛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난 늦지막이 일어나 꽃무늬가 프린트된 원피스를 입고 바닷가에 차려진 아침 뷔페로 갔어요. 내가 마시는 것은 코코넛과 바나나가 섞인 신선한 과일즙. 내가 먹은 것은 알래스카에서 공수해온 냉연어 훈제와 몇 알의 케이퍼. 입술엔 번트 레드 대신 꿀처럼 투명하고 달콤한 립글로즈를 발랐죠. 아무것도 하지 않을 자유는 학교를 졸업한 뒤 처음이었습니다. 투숙객 전용 비치의 그물 의자에 누워 영문판 보글을 뒤적이다 지루해지면 호텔의 셔틀버스를 타고 북쪽의 시장거리를 구경 나가곤 했습니다. 등나무 샌들을 맨발에 걸친 채 노천 상점들 사이를 더디 산책하다 보면 시간이 영원히 멈춰버린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저녁의 일이던가요. 시장 좌판에서 알록달록 채색된 나무 인형들을 구경하고 있는데
뒤에서 휙 긴 휘파람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돌아보니 조악한 난방 셔츠를 풀어헤친 원주민 사내들이 날 가리키며 킬킬대고 있었습니다. 난 고개를 빳빳이 세우고 그들 앞을 천천히 지나쳤습니다. 마치 내 눈에 너희들의 존재 따위는 보이지도 않는다는 듯 말이에요. 겁나지 않았냐고요? 그렇다면 거짓말이겠죠. 약하고 만만해 보이는 순간 정글의 먹잇감이 되고 만다는 걸 우리 여자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으니까요. 고급 리조트 안에서라면 모를까 여자 혼자 낯선 길을 걷는 일은 위험해요. 그건 바깥 세상을 몇 발자국 뒤뛰기만 해도 알 수 있는 당연한 일입니다. 두 번째 남편은 잘생긴 남자였습니다. 깎아놓은 듯한 미남형이라기보다는 듬직하고 풍채가 좋은 편이라고 할까요. 가만히 서 있기만 해도 그에게선 기묘한 카리스마가 풍겨나왔어요. 아버진 중국계 미국인이고 어머닌 하와이의 미인대회 입상자였다는 얘기를 들은 건 처음 만난 날 저녁이었습니다. 그는 또 전처가 신경증을 앓았다는 말도 했어요. 잠을 자다 말고 갑자기 비명을 지르는가 하면 누군가 창틈으로 자기를 엿보고 있다고 주장하거나 혼자 있을 땐 등 뒤에서 하얀 손이 쑥 나와 자기 목을 조른다면서 울부짖곤 했어요. 그 말을 하는 그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들더군요. 난 그의 선한 품성을 대번에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그는 나를 위해 1캐럿의 다이아몬드 반지를 선물했어요. 반지는 내 왼쪽 손의 가운데 손가락에 꼭 맞았어요. 돌아보니 정말 낭만적인 순간들이었네요. 휴양지에서의 불꽃 같은 만남과 결혼이라니. 그런 건 로맨틱 코미디 영화에서나 있는 일인 줄 알았거든요. 난 기꺼이 그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서울을 떠날 때 편도 티켓을 끊었으므로 영원히 그 섬에 머물 작정이 아니라면 어차피 어디로든 방향을 정해야 했고, 그리고 잘생기고 부유한 데다 자상하기까지 한 남자의 청혼을 거절할 여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가 살고 있는 밴쿠버에 도착하자마자 우린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결혼은 교회의 아담한 성당에서 했어요. 찰리, 그것이 그의 이름이었어요. 찰리는 서울에 있는 내 가족과 친지들이 참석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했지만 난 괜찮다고 말해주었죠. 아무리 부모 형제 사이라 해도 남의 행운을 100% 축복해주기만 하는 사람은 어디 있나요? 그들은 나에게 캐나다 이민을 알아봐 달라고 부탁할지도 몰랐고, 중학생 조카 아이를 어학원에 입학시킬 테니 좀 맡아달라는 요구를 할지도 몰랐습니다. 만약 거절한다면 매몰차고 지독한 년이라고 수근거릴 겁니다. 첫 남편의 교통사고와 적지 않은 보험금에 대해서도 또 한 번 입에 올릴 테지요. 내가 없는 곳에서 누군가가 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소름 끼치게 싫었습니다. 두 번째 결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관공서에서 떼야 하는 서류도 심부름센터를 통해 해결하는 편이 더 효율적이었으니까요. 참, 결혼식 얘기를 하다 말았죠. 결혼식에서 난 어깨가 깊이 파인 심플한 웨딩드레스를 입고요. 데이지꽃 묶음을 쥔 손에는 새하얀 장갑을 끼웠습니다. 식이 끝난 뒤엔 파티를 했어요. 모두들 기분 좋게 취했고 왈츠가 흘러나왔고 찰리는 나를 안고 춤을 추었죠.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첫날 밤을 치르기 전에는 말이에요. 침실에서의 그의 매너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언급하고 싶지 않네요. 아니, 가능하다면 다시 떠올리고 싶지도 않군요. 식을 올리기 전에 함께 자지 않았다고 해서 내가 앞뒤가 꽉 막힌 타입인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쪽이나 나나 첫 번째 결혼이 아니었으므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난 단지 내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고 싶지 않았을 뿐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이 결정적인 실수였어요. 그는 그 더러운 행위가 뜨거운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는 눈치였죠. 지독하고 슬픈 일이었어요.
옆에 누워 난 언제나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나오지 않는 그건 온통 암흑뿐인 꿈이었어요. 밴쿠버 여기저기에 버려놓은 사업체가 많다는 것만 어렴풋이 알 뿐, 난 남편이 하는 사업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 몰랐어요. 하긴 뭐 굳이 알아야 할 이유도 없었죠. 하루하루가 그냥저냥 굴러갔습니다. 기분이 내키면 거실 전체의 가구들을 바꾸기도 했고, 명품 샵을 돌며 몇천 달러 어치의 핸드백을 사들이기도 했어요. 정신없이 카드를 긁어대고 나면 조금쯤 숨통이 트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내 말뜻 이해하시겠죠? 남편은 내가 사용한 카드의 내역서를 훑어보지도 않고 흔쾌히 결제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정하기도 하죠. 남편은 내 휴대전화기로 하루에 20번 정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난 영어가 그리 능숙한 편은 아닙니다. 그걸 잘 알고 있는 남편은 언제나 짧게 묻곤 했지요. 대개는 너 지금 어디 있니? 라는 말이 첫 마디였습니다. 내가 어쩌다 전화를 받지 못하거나 행적이 묘연하다 싶으면 그는 사무실에 앉아 반 미치광이처럼 소리를 질러댄다고 그의 비서가 알려주었습니다. 어쨌든 그는 나의 남편이었고 난 그를 화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딜 가든 룰러폰을 챙기는 걸 잊지 않았죠. 난 다른 남자와 사랑을 나눌 때조차 침대 머리맡에 전화기를 놓아두어야 했답니다. 양에 대해서도 말해야 하나요? 그는 내 운전기사였어요. 그때까지 나에겐 면허가 없었거든요. 미국이나 캐나다, 대도시에 살면서 운전을 못한다는 건 치명적인 일이에요. 양은 그러니까 남편의 선물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는 본토 출신의 중국인이었는데 언제 캐나다에 왔는지는 나도 잘 모릅니다. 우린 그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는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체격도 왜소한 양을 남편이 경계했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니 안심하고 아내의 경우와 감시를 맡겼겠죠. 양과 내가 언제부터 미래를 했는지 미래라는 표현은 좀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가 언제부터 남편의 기대와는 다른 일을 하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네요. 아마 쇼핑이 시들해지면서가 아니었을까요? 오후에 해는 길었고 돌봐야 할 아이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난 달리 아무것도 할 일이 없었답니다. 양과 같이 있는 시간은 대체로 편안했습니다. 그도 나처럼 말이 없는 편이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그와 나누었던 고요한 일탈의 시간은 나름대로 평화로웠습니다. 물론 양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기 전까지의 일이에요. 그건 정말 난감한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그는 내 남편에게 고용된 몸이었습니다. 내 남편이 주는 월급으로 본국의 아내와 새 아이에게 달러를 송금하지요. 나와 같이 떠나자.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어디로든 떠나는 일이 두렵지는 않았지만 이 남자와 함께는 아니었습니다. 외간 남자와 몇 번 같이 잔 것만으로 덜컥 반보찜을 싸서 가정이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가는 여자가 어디 있나요? 난 그렇게 부도덕하지도 머리가 나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했습니다. 내 심정을 솔직하게 밝힌다면 양은 커다란 상처를 받을 테니까요. 난 사람을 앞에 두고 모진 말을 뱉을 만큼 되먹지 못한 여자 또한 아닙니다. 난 가능한 한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지만, 그렇지만 그건 안 돼. Why not? 찰리 때문이야. 그는 절대로 이혼해주지 않을 거야. 넌 나와 떠나고 싶지 않아? 너도 날 사랑하잖아. 나도 사랑해. 그렇지만 우린 떠나지 못할 거야. 찰리가 죽기 전엔 결코. 나중에 경찰에서도 분명히 밝혔지만 마지막 말은 한국어로 했습니다. 양이 알아들었을 리는 없지요. 그리고 그건 함께 갈 수 없다는 완곡한 거절의 표현이었을 뿐이지 살인 교사 따위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맹세해도 좋아요.
물론 이미 법정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진 일이긴 하지만 말이에요. 이제 와서 얘기지만 솔직히 나와 도망가기 위해 양이 찰리를 죽였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이유는 돈이었을지도 모르고 열등감 때문이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캘러웨이의 스틸헤드 아이언으로 남편의 뒤통수를 내리친 나의 운전기사 또한 확실한 이유를 모를 수도 있죠. 한 가지 사건의 원인이 단 하나뿐이라는 가정은 인생을 덜 살아본 사람들이나 하는 겁니다. 인생은 보기보다 복잡하고 난해한 퍼즐이랍니다. 양은 찰리가 먼저 막무가내로 골프채를 휘둘렀다고 주장했지만 그건 어떻게든 극형을 면하려는 술책으로 보였습니다. 검찰도 그렇게 생각했죠. 가해자의 정당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검찰은 양이 여러 가지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찰리의 몸에서 사라진 지갑이 양의 하숙방에서 발견되었는데도 모르는 일이라고 펄펄 뛰기만 했으니 사실 의심받을 만도 했죠. 안 됐지만 양은 살아서 자유의 몸이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어쩌다 보니 난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한인사회에서 나를 두고 손가락질한다는 얘기는 설핏 전해 들었습니다. 예전의 나였다면 진저리 치며 싫어했을 일이죠. 그러나 난 피식 코웃음을 치고 말았을 뿐입니다. 얼마나 심심하면 생판 모르는 남의 일에 관심을 가질까. 그 이들이 불쌍하게 여겨지기도 했죠. 나도 모르는 사이 난 점점 강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남편을 2번이나 잃은 것은 평범한 경험은 아니죠. 난 우선 남편과 살던 빌라를 헐값에 팔았습니다. 까짓 몇 푼쯤 손해보는 게 대수입니까? 시내 한가운데에 고층 맨션으로 이사하면서 난 그 집에서 쓰던 숟가락 하나도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새 아파트에선 잉글리시 베이 비치가 바로 내려다 보였어요. 그곳엔 황금빛 모래사장과 푸른 바다, 그리고 참나무 그늘이 드리워진 길다란 산책로가 있습니다. 난 아침 일찍 일어나 그곳을 뛰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자 몸과 마음이 한결 건강해진 느낌이었어요. 잠도 푹 자고 밥도 잘 먹게 되었어요. 재산에 관한 일이라면 잘 모릅니다. 2번째 남편이 남긴 재산이 상당하긴 했지만 요새 누가 현금을 쥐고 있나요? 부동산이나 증권에 관계된 일은 재정관리인이 전부 알아서 해주었습니다. 참, 운전면허를 땄다는 말을 잊었네요. 내가 자동차를 몰 수 있다는 생각을 왜 진작 하지 못했던 걸까요? 운전은 고독하고도 퍽 매혹적인 일이더군요. 난 어디든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난 양이 두고 간 BMW를 몰고 시내를 벗어나 교회의 해안도로까지 단숨에 질주하곤 했습니다. 난 아무 음악도 틀지 않고 S자로 휘어진 도로를 달렸어요. 코너를 돌 때에도 브레이크에 발을 올리지 않았죠. 가끔 직선 코스를 만나면 잠시 핸들을 놓거나 눈을 감고 하나 둘 셋을 세어보기도 했습니다. 바로 옆이 낭떠러지인데도. 3번째 남편은 2번째 남편과도 1번째 남편과도 달랐어요. 대학에서 사회 철학을 강의하는 그는 목까지 채운 차이나 칼라 셔츠만큼이나 단정하고 교양 있는 학자였습니다. 아주 어릴 적에 한국을 떠났기 때문인지 한국 남자들에게는 결코 없는 유연한 사고방식의 소유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구 주제를 내가 알아듣기 쉽도록 설명해 주었죠. 정확히 기억나진 않지만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고 저마다의 색깔로 사는 개개인들이 모여 진정한 선진사회를 이룰 수 있다. 뭐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얘기가 구구절절 얼마나 논리정연하던지 난 몇 번이나 고개를 끄덕였답니다. 우린 좋은 친구로 살 수 있을 것 같군요. 그것이 그 사람의 청혼이었습니다. 그의 제안은 로맨틱하지는 않았으나 진중하고 겸손해서 왠지 거부해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는 지나가는 말처럼 아이가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물론 나한테 미안해서 그랬겠죠. 그의 아이는 딸이었습니다. 15살 여자아이라. 안젤라는 놀랄 만큼 차분한 눈동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안젤라가 특별히 나에게 버릇없이 굴거나 나를 무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녀는 오히려 지나칠 정도로 깍듯했어요. 하지만 그 예의 바른 태도 뒤에 숨겨진 차가운 적의를 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상관없었습니다. 기껏해야 3, 4년만 견디면 되었으니까요. 난 훌륭한 새엄마가 되겠다는 결심 같은 건 하지도 않았어요. 아침 저녁 마주칠 때 서로 불편하지 않을 정도의 동거인이 되고 싶었을 뿐이죠. 세 번째 결혼을 준비하면서는 많이 담담했습니다. 오해는 하지 마세요. 대책 없이 요란한 결혼식이나 신혼여행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말이지 결혼 자체가 무섭거나 두려웠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실패를 겁내는 인생은 이미 늙거나 죽은 자의 것이지요. 나의 세 번째 남편과 그의 딸이 사는 집은 언덕 위에 있었습니다. 난 그 아담한 2층 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흰 외벽을 온통 뒤덮고 있는 붉은 담쟁이 덩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담쟁이는 낙엽이 없답니다. 그 2층 집에서 난 낙엽 한 번 쓸지 않고 가을을 보냈습니다. 한 집에 사는 우리 셋의 관계는 뭐랄까 적당한 거리가 있어서 나쁘지 않았습니다.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답게 남편은 2층의 서재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았고 안젤라 역시 학교에서 돌아오면 자기 방에 콕 박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난 해안 도로를 드라이브하는 대신 거실 창가에 흔들의자에 앉아 대바늘 뜨개질을 하거나 요리를 했습니다. 겨울이 되자 난 제법 깔끔하게 집안을 정리할 수 있게 되었고 남편 입에 맞는 음식 몇 가지쯤은 뚝딱 만들어낼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음식들을 안젤라는 입에 대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패스트푸드나 테이크아웃 중국 음식을 사다 제 방에서 혼자 먹곤 하는 눈치였어요. 그 애의 거절은 언제나 공손했습니다. 고마워요. 그러나 지금은 배가 불러서요. 언젠가 한 번은 그 애가 제 몫의 카레라이스 접시를 무시하고 식탁에서 일어섰습니다. 난 남편 쪽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는 내 시선을 피하려는지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고 있었죠. 난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안젤라가 너무 버릇이 없는 것 같지 않아요? 아빠가 야단 좀 쳐주세요. 그때 안젤라가 짓던 표정을 잊을 수 없군요. 그 애는 맑고 투명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아직 어리지요. 시간이 지나 진짜 어른이 되면 그 애도 알게 될 겁니다. 분노나 모멸감 따위의 감정은 제 안으로 꼭 참고 사겨야 한다는 걸. 제 마음을 어설프게 표출하는 건 때론 저 자신에게 치명적인 맹독이 될 수도 있다는 걸. 15살 여자아이는 언제쯤에나 깨닫게 될까요? 이제 그 일에 대해 얘기할 차례군요. 그렇죠? 당신들이 나를 부른 건 결국 그 이유 때문일 테니 말이에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그 일이라면 난 별로 아는 게 없습니다. 난 사건의 목격자가 아니라 현장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그날 토요일 오후군요. 난 쇼핑을 하기 위해 시내로 외출했어요. 우선 가정용 소품을 파는 가게에 들어가 2층 화장실 변기 덮개를 샀습니다. 변기 덮개는 딸아이가 주로 사용할 것이므로 화사한 인디언 핑크 색으로 선택했죠. 나를 위해서는 호주산 순모 뜨개실을 몇 꾸러미 사고 남편이 좋아하는 토막낸 닭과 감자도 샀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나의 행적은 시간이 찍힌 영수증이 증명해 줄 겁니다. 차에 올라타려는데 거짓말인 듯 한방눈이 펑펑 쏟아지기 시작하더군요. 윈도우 브러쉬를 열심히 작동했지만 두꺼운 커튼 자락처럼 흰눈은 앞유리창에 자꾸자꾸 쌓여갔습니다. 난 겨우 집 앞에 도착해 차를 세우고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집안은 적막했습니다. 난 비닐에 쌓인 변기 덮개를 들고 2층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안젤라의 방문이 활짝 열려 있더군요. 그건 아주 드문 일이었죠. 그 애는 방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내가 이름을 불러도 나를 돌아보지 못했죠. 그 애는 어떤 커다란 제 작은 몸이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충격을 받은 것 같았어요. 안젤라의 망연한 눈빛 너머 난 침대와 그 침대 위에 펼쳐진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그 애의 아버지가 사지를 벌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벌거벗은 가슴 한 복판에서 샘처럼 콸콸 솟구친 피는 새하얀 면 시트를 온통 붉게 적셨더군요. 난 조용히 계단을 내려와 전화기의 버튼을 눌렀습니다. 5분 뒤 경광등을 켠 앰뷸런스와 경찰차가 동시에 도착했죠. 내가 아는 건 그게 전부입니다. 그 후의 일들은 당신이 나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을 테고요. 그런데 나의 세 번째 남편은 죽었나요? 저런. 어른 남자의 심장을 정확히 겨냥하기엔 안젤라의 힘이 조금 부족했나 봅니다. 하긴 어쩌면 식물 인간으로 만드는 일이 더 처참한 복수일지도 모르죠. 앞으로 그 애는 어떻게 되나요? 그렇군요. 10대 아이들만 모아놓은 교도소라. 잘 상상이 안 되긴 하지만 견습 수녀원이나 공립여자고등학교의 기숙사 같은 곳은 아니라면 좋겠네요. 면회가 허용된다 해도 안젤라는 아마 내가 찾아가는 걸 별로 반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사건이 있던 날 아침 나에게 사소한 꾸중을 들었거든요. 아니, 별것 아니었어요. 내가 따른 우유마저 마시지 않으려는 그 애와 약간의 실랑이를 벌인 것뿐이니까. 그즘 그 애의 신경이 예민하다는 걸 알고는 있었지만 그 차가운 아이가 갑자기 엉엉 울음을 터뜨려 버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런 식의 치기 어린 도발을 난 혐오합니다. 멍청하게 징징거리지 마라. 하나도 귀엽지 않아. 네 아빠가 그러는데 넌 그 순간에도 어린아이처럼 흐느끼며 남자에게 매달린다지. 그 애에게 한 말은 그게 다였습니다. 맹세해도 좋아요. 언제나 그랬듯 나에겐 아무런 악의도 없었습니다. 살이 따위는 더더군다나. 난 벌레 한 마리 눌러 죽이지 못하는 성품이에요. 이젠 돌아가도 되나요? 글쎄요. 일단은 언덕 위의 하얀 집으로 가야겠죠. 뜨겁게 데운 코코아를 마신 다음 한숨 푹 자고 싶습니다. 잠에서 깨면 무얼 할지는 그때 가서 생각할래요. 세상엔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아주 많답니다. 하물며 내일 일어날 일을 지금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은가요? 어디에 있든 난 점점 더 강해지고 아름다워질 겁니다. 운명이 주는 어떤 시련에도 굴복하지 않겠어요. 그러니 내 두서없는 진술을 듣고 있는 당신도 부디 어디서든 살아남으시고 언제나 행복하세요. 진정한 행복이란 결국 마음먹기 나름이에요. 마음의 순수한 소리에 귀 기울이다 보면 언젠가는 당신만의 파랑새를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어느새 밖이 어두워졌네요. 이제 정말 가봐도 되겠죠. 한밤중에 여자 혼자 빈집에 문을 따고 들어가는 건 퍽 위험하고 또 쓸쓸한 일이니까. 그러니까 말이에요. 2002년 6월 20일 참고인 이경욱